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국방비가 사실상 미국에 필적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 정보당국이 의회에 낸 보고서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미 기업연구소가 많이 이제 그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필적하네요. 네, 필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정이 좀 있고요. 또 미국은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중국 곁에 바로 붙어서 사는 우리는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2022년 공식 국방비는 2290억 달러입니다. 이거도 한국의 5배죠. 우리가 한 450억 달러 뭐 이 정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숨겨진 지출 및 구매력을 고려하면 이게 7110억 달러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 공식 숫자의 3배 이상이 되죠. 이거는 중국 GDP 1조 8천억 달러의 약 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미국의 7,422억 달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고 중국은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야, 참 겁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거든요. 이런 무지막지한 군비 경쟁을 하다가 과연 몸이 성할까? 이 소련이 망한 것도 미국과 군비 경쟁하다 망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방비 펼쳐보기 전에요. 중국이란 체제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이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커킨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중국이 국방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물농장 세감 통처 비용이죠. 제가 세감 통처, 세뇌 감시 통제 처벌. 이 중국은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국가를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국가가 있고 국가 안에 그 정당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중국은 헌법상 그 국가 위에 공산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도 공산당의 직할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국가와 군대를 소유하는 레니니스트 전체주의 체제거든요. 이런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주민에 대한 세뇌 감시 통제 처벌에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공식 국방비의 2배쯤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5천억 달러. 그럼 이건 또 GDP의 한 3% 정도 되죠. 약 3%.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실패하고 국민이 굶어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갖다가 파산을 시켰죠. 부동산 경기를 그냥 급추락시켜버렸죠. 그 2020년 8월일 겁니다. 2020년 8월에 3홍선 정책, 3 Red Line Policy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율이 얼마고 이런 기준이 안 맞으면 더 이상 대출하지 말아라. 그런데 실제로 그 기준을 맞추는 건설사가 별로 없어요. 이거 각오하고서 한 짓이에요.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냐? 국정이 실패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민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꾸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층이 부동산에 바탕을 해서 성장을 해 나오고 그래서 대가리가 굵어졌다고 자꾸 요구사항이 많고 잘난 척하고 이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야 임마 우리 공산당에서 모든 걸 하는 거지 니들이 하냐? 그냥 대표질 하는 겁니다. 이런 체제는 이런 동물농장 전체주의 체제는 국정이 실패하고 주민이 굶어 죽어도 안 망합니다. 주민이 정치적 대안, political alternative 이거를 상상하고 원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두드려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안 망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스티븐 커킨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정확히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 그 다음에 정치적 대안, political alternative에 대한 차단, 예, 그런 용어들을 씁니다. 결국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선택은 국정이 개판나도 좋다. 지배 권력을 강화하면 된다. 그 방향으로 선택을 했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파라노이드 상태입니다. 일종의 피해망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을 못 살게 굴고 있고 전 세계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지 않으면 중국 체제가 견딜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그렇게 목을 걸고 바깥에 대해서 그렇게 도발적인 공격적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방비를 살펴보죠. 아무리 작게 잡아도 명목 국방비의 2배 반입니다. 5,49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주로 구매력 기준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죠. PPP. 그리고 임금을 반영시킨 겁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무기 등에 대한 구매력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140% 정도 올라갑니다. 미국 대비.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따져보면 인건비가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2,930억 달러고 훈련 및 유지 운영비가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1,210억 달러고 장비 구매 비용이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1,3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49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죠. 숨겨진 코스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최대의 기업 집단입니다. 인민은행도 아마 인민해방군 소유일 거고요. 웬만한 주요 기업들이 인민해방군 소유들입니다. 자원을 다루거나 에너지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이. 이 같은 경제체제의 차이 및 숨겨진 지출을 고려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미국이 7,422억 달러가 되고요. 중국이 7,106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해상 민병대 운영 비용 등은 계상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추정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실제 국방비는 여기서 지금 추정하고는 7,106억 달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 정보 당국과 AIE 같은 연구기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8년 동안 국방비가 연 9%씩 증가해온 나라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엔 국방비 안에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저감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좀 쪼개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연구 개발이 458억 달러, 기타가 1,162억 달러인데 이 1,162억 달러 안에는 이제 동원 해제, 은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장비 구매가 1,352억 달러, 훈련 및 운영 유지비가 1,205억 달러, 인건비가 2,930억 달러. 그래서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2022년에 7,106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반면 미국은 7,422억 달러인데 여기에 기타가 172억 달러. 주로 이제 막사를 짓는다든지 사택을 짓는다든지 기지를 건설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연구개발 및 시험 및 평가가 1,185억 달러. 그 다음에 장비 구매가 1,451억 달러. 작전 및 유지 운영이 2,945억 달러. 그 다음에 인건비가 1,668억 달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7,422억 달러였습니다. 비슷하죠? 7,106억 달러나 7,422억 달러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다 동아시아 쪽에 작동을 하잖아요. 중국은 대부분의 국방력이. 그 동아시아에 중국이랑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우리죠. 그래서 참 이게 골아픈 상황입니다. 미국 주요 맹방 전체가 미국을 제외하면 6,028억 달러입니다. 꽤 크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파란 걸로 둘러놓은 게 캐나다, 영국,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터키도 좀 넣어줬고 사우디,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이게 주요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작은 나라들 빼고 이게 6천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인도태평양의 반중국가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근데 인도태평양 반중국가만 따로 빼서 보면 작은 나라들 빼고 인도,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 해서 5개 나라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더해보면 2186억 달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이랑 바로 붙어있는 인도태평양 쪽은 중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동에 있는 미국 파트너들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돼서 중국의 실제 국방비의 한 7분의 4, 반이 좀 넘고요. 미국이 이제 중국보다 좀 많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미국의 주요 맹방과 미국을 합치면은 이게 중국의 한 2배쯤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무기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2003년 미국, 2003년을 왜 콕 집었냐?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걸프전과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합동 직격탄, JDAM이라 그러죠. 일반 일반 폭격기에 GPS 달아가지고 공중을 헤엄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런 합동 직격탄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쓰인 데가 이라크 전쟁이죠. 그래서 걸프전, 1991년의 걸프전과 2003년의 이라크전은 완전히 세대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라크전 때의 미군을 전제로 하고 무기를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J-20 전투기죠. J-20은 이제 F-22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기체도 뭐 F-22만큼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F-35를 거쳐서 NGAD로 진화를 하고 있죠.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이제 H-20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H-20 전략 폭격기는 미국의 B2 혹은 B1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B2를 염두에 두고 한 건데 아직도 뭐 완성은 안 됐고요. 미국은 이미 B21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B21 다음번 기종도 이미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2003년 미국을 전제로 해서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은 대개 이제 그 2020년 이적 저짝으로 해서 무기가 다음번 세대로 진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참 미국을 쫓아갔는데 미국은 또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과 군비 경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망합니다. 근데 그건 중국 사정이고 또 미국 사정이고, 그게 우리한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절대로 중국 군사력을 얕보거나 혹은 뭐 그 중국제야 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중국제라는 세 글자로 치부하고 넘기는 그런 일을 하면 상당히 좀 경망한 짓이 되겠죠. 미국의 대응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가오리를 하늘로 날리지만 미국은 가오리를 바다로 보냅니다. 가오리는 바다죠. 미국의 이제 신형 무기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이거 이미 시제 작품 끝났습니다. 미국의 그 다르파, 그러니까 첨단 국방 무기, 첨단 국방 프로젝트 연구 센터죠. 다르파하고 노스롭 그루만이 한 건데, 만타로이는 이제 대형 G 가오리를 뜻하죠. 가오리 중에 제일 크죠. 살벌한 놈입니다. 이 무인 잠수정인데요. 얘가 자체 조류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그럼 조류가 빠른 데에서는 더 쉽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해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되는지 몰라도. 얘는 장기 동면하는 애예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식도 뭐 스크루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가오리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작게 되고요. 저렇게 바다 밑에 납작 엎드려서 자망을 하기 때문에, 장기 잠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골아픈 무기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컨셉이 뭐냐면 우주에서 바닷속까지 다영역 네트워크 군사력을 구축한다. 그리고 우주에서 바닷속까지 유무인 합동을 펼치겠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미국이 급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미군을 전제로 한 중국의 찍어내기, 대량 무기 찍어내기는 사실은 그 미국이 뭐 감당이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이제 세계 열강으로서의 연조가 오래돼서 이미 딱 100년 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918년에 그때 이미 세계 최강국이 됐었고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핵심적 역할을 해서 심지어 소련한테도 어마무시한 무기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긴 전쟁이 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천지사방의 미국의 맹방들이죠. 중국은 그런 전략적 맹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사방에 깔린 미국의 그러한 맹방 네트워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제1도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제1도련을 마치 중국이 그은 것처럼 보는데 아닙니다. 제1도련은 미국의 방어선이고요. 원래는 일본 열도, 타이완, 오키나와 타이완 열도 이렇게 가는데 한국이 파워가 좋아져 가지고 한국의 백령도가 제1도련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백모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 미국은 됐다. 한국은 어떡하냐. 까딱하면 이게 핵 희생타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냐. 중국이라는 핵무장 슈퍼 깡패 미국만큼 군사비를 지출하는 저 녀석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군사 지리적으로 딱 붙어 있다고요. 뭐 베이징이 불과 서울에서 1000km인데 요즘 첨단무기 1000km 우스운 거거든요. 그냥 옆 동네예요.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가 1000km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 지리적 여건을 100% 살려야죠. 베이징을 마주본다는 특성을 우리가 100% 살려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이징은 중국 공산당 체제, 중공 체제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입니다. 저 베이징 언저리는 거의 황제적 스타일의 그런 그 컨셉을 갖고 있는. 요번에 그 저기 누구지? 저기 뭐야 그 시진핑 부인, 프랑스 방문했을 때 뭐 이상한 흰 옷으로 쫙 여도사들이 입는 흰 옷으로 풍성하게 해서 약간 좀 쇼킹하더라고요. 무슨 황후병 걸린 사람이 선택할 옷이에요. 옷의 그 스타일이. 한번 직접 보세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이제 최고 그 클래스는 가장 상류층은 저 베이징에서 나서 베이징에서 자라서 베이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은 막 가는 말로 이겁니다. 베이징에서는 단 뭐 1000명만 죽어도 그냥 흔들흔들 하는데 샹하이에서 100만 명 죽어도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징을 마주 본다라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가 한국의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라는 곳에 있지 않고 어디 저 남태평양의 섬 큼직한 섬을 남북으로 나눠 가지고 남북한이 있고 그때 북한이 중국의 꼬붕이다 그랬으면 남북한 사이의 전쟁 지금 골백번도 더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북한을 시켜서 쳐버리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베이징을 마주보고 있는 데다가 한미 동맹에다가 그 다음에 한국의 자주국방에다 이런 원인들이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주국방은 와우 자주국방이죠. 함께 또 따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6.25가 나기 전에 미국이 헤맸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쩌다가 그냥 분단해서 들어왔다고. 처음엔 소련한테다 넘겨주려고 그러다가 원폭 터뜨린 다음에 상황 봐가지고 383 이남이라도 자유진영적으로 갖고 오겠다. 그래서 어쩌다 분단이 됐고 어쩌다 자유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지평이 열린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미국이 그 블루프린트가 없었어요.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된 다음에도 대한민국, 한국, 남한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저쪽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그래서 또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중에는 그냥 얼른 손 씻고 빨리 짐 싸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강력한 휴전 드라이버를 막 걸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걸 우리가 방공포로 석방이나 기타 등등을 해서 뻗대면서 미국한테 한미동맹을 강요를 했죠. 이렇게 해방공간 건국 6.25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한테 정말로 참 섭섭한 마음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그 흑역사가 많아요. 이런 경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말하자면 그 닉슨 독트린 또 카터 이러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그냥 정책을 확 바꾸는 데 따른 우리의 충격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뭐 천안함 폭침 같은 데서 드러나지만 이거 가서 분명히 국시적인 응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긋고 말리고 뭐 이런 경험들 이런 게 쌓여 있어서 우리가 이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지만 국지적인 응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는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with or without 와우 자주국방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와우 자주국방이 강해지면 굉장히 골 아픕니다. 한국에 별 볼 일이 없으면 한반도에서 사고 친 다음에 적당히 봐서 미국이랑 딜 쳐가지고 한 발 물러설 수가 있는데 이게 한국이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또 자주국방력이 강하면 미국과 계산하고 미국과 딜 치는 것과 별도로 한국과 계산하고 한국과 딜을 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와우 자주국방이 중국으로 하여금 2번, 3번, 4번, 10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핵무장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핵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거는 미국 핵우산을 그냥 단단히 붙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죠, 요새. 노는 꼴 보면. 그래서 한미 핵동맹 및 한미일 삼국체제, 중국 제압은 한국만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건 미국이 앞장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정치, 정신, 문화를 싹 뜯어 고치는 것. 그 점에서 이번 총선이 정말 아쉬운 거죠. 윤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또 국힘이 좀 더 잘했더라면 이번에 국내 정치, 정신, 문화에 있어서 말하자면 종중, 친중을 쓸어내고 자유공화주의의 기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지만 그걸 아쉽게 다 날렸습니다. 뭐 날렸다고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이렇게 또 고달프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러한 너덟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스스로를 강화해가지 않으면 무기 자체로만 보면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전 게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국은 2003년 미군을 모델로 어마무시한 군비 투자를 하고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그걸 훨씬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우주에서 바닷속까지 다영역 네트워크로 엮여져 있고 그 안에서 그 다영역 네트워크 환경 안에서 유무인 합동작전이 육해공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으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우리는 또 입장이 다르죠. 우리는 뭐 2003년이 아니라 1991년 걸프전 모델로라도 중국이 대량으로 군비를 확장해 가면 우리는 정말로 아프다고요. 겁이 나는 거고 규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